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스 장재철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AI의 발전 속도에 대해 여러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토록 제재하는 것 역시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견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AI 산업에 대해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실제 그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자 또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 된 AI, 휴머노이드 성장을 위해 중국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이 직접 중국의 로봇 기업을 탐방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중국 로봇 기업의 수준과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단 기술이 총 집약된 것이 어떻게 보면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가셔가지고 뭐 기업도 탐방하시고 또 산업 자체도 이제 보시고 온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옵티머스가 1만 대를 양산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올해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의 원년이 된다는 또 전망도 많습니다. 지금 가서 보셨을 때 휴머노이드가 중국에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가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 원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유니트리와 이제 유비테크가 있는데요. 유니트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H1과 이제 G1이 있습니다. 각각 지난 2월에 징동 온라인 판매를 실시를 했었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예약 판매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5분 만에 한 12만 대 정도가 팔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생산량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만 2개월 후에는 EDU형이라고 해서 또 업그레이드형이 좀 지원해 그 로봇이 또 생산될 예정입니다.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워커 S1이 지금 BYD, 길리, 자동차 공장, 그리고 폭스콘의 물류기업 이런 센터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고 올해 2분기에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도 중요한 점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랑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BYD가 이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이 되었잖아요.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다면 중국 기업이 선점할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AI 칩, 그러니까 자율주행 칩, 로봇도 사실 이제 로봇에 들어간 두뇌에 들어가는 AI 칩 그 부분이 중요하고 배터리 얼마만큼 이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로봇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공장,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에는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BYD, 샤오미, 샤오펑 이런 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가성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유니트리가 이번에 그 지원 출시 판매됐을 때 가격이 99,000위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규모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50만 위안 정도인데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탄탄한 공급망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률이 유니트리 같은 경우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또 선점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생각보다 싸네요.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데가 유니트리라는 회사인데 거기도 직접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면 소비자들한테도 공급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소비자한테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실 이제 유니트리를 직접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항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상해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서울 대전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항주에 있는 이 유니트리 본사에 딱 들어섰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규모가 굉장히 좀 아담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크진 않네. 근데 옆에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 또 연구동이 하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거기서 바로 숙식을 하면서 뭐 직접 조립도 하고 이런 규모인 점에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아담한 그런 규모였는데, 본사 딱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G1과 그리고 그 유니트리는 원래가 사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뭐 강아지 같이 생긴 맞습니다. 로봇이죠. 네네. 네. 그래서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로봇이 이제 시연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 사족 보행 로봇은 굉장히 그 움직임도 빠르고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무거운 것도 굉장히 들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뭐 군사용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족 보행 로봇이 한 몇백 개가 만약에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G1이 이제 시연이 되고 있었는데, 좌우상증권과 함께 저희 이제 팀이 가서 이제 보긴 했지만, 다른 기관들 또 글로벌에서 다른 또 국가에서 온 또 기관이나 전문가들 이런 여러 팀들이 각각의 이 시연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었고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G1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규모가 좀 작았어요. 굉장히 지원이 사람처럼 생긴 거죠.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키가 한 뭐 130cm 정도 된다고. 네네. 예.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아담한 크기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는데요. 동작이 굉장히 가볍고 실제로 이제 그 전문가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AI가 탑재됐는데 리모컨이 필요한 건가요? 아직은 그게 기술이 아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뇌, AI 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용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리모컨이 아직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거는 테슬라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부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고, 그 대신 이 로봇이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이게 밀었을 때, 내가 이거 넘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자동적으로 이게 반사하는 움직임은 스스로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걸 점지를 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이제 스스로 이제 리모컨 조작이 아닌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악수를 할 때 실제로 손가락 움직임은 자연스럽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이제 악수를 하는 정도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집어 올리거나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 G1 자체는 대부분 교육용,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아직은 극소수로 들어가서 실제 가정 서비스는 쉽지는 아직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좀 더 개발하기 위해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들을 보면 자동차를 조립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사를 도와주고 혼자 알아서 씻기도 씻고 청소도 하고 이런 휴머노이드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현재 그 H1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에 각각 한 45%, 30%, 25%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산업용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단계, 가정용 서비스가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G1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연구용이나 교육용으로 이제 사용되고, 가정용으로는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판매되더라도 가정 서비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호기심에서 뭐 사거나 약간 그런 용으로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봤는데 궁극적으로 이 시장이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어떤 키워드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죠. 네, 그 테슬라 CEO도 뭐 밝혔듯이 어떻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종 목표 자체는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 시 거의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물류나 이런 단계에서 초기 단계이고 그렇게 가정용 서비스까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말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능을 가지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중국과 미국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양국가 모두 대등한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향후에 이들 기업이 누가 여기서 이제 경쟁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칩 이 두뇌에 있는 AI 칩을 얼마만큼 낮은 가격에 좀 더 고성능의 이런 그 AI 칩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로봇의 비용 구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 관절, 로봇에 들어가는 이 관절 부분이 좀 비용이 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선형과 그다음 손 글씨가 가능한 사지 골격. 그러니까 이 손 움직임이 합쳐서 한 60% 정도 비용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뇌 AI 칩이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1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9만 9천 위안 정도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G1의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AI 칩 비용 자체가 인텔이나 화웨이 같은 약간 저사양급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 비용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2달 있다가 EDU형, 이 기본형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AI 칩을 엔비디아 칩을 이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 로봇 가격이 기본형보다는 2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만 위안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칩 비중 자체는 한 36%. 그래서 좀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테슬라 FSD 이 자율주행 칩을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뭐 대략적으로 옵티머스 출시 가격은 뭐 대략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전체 비용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고사양급을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향후 중국도 이 AI 칩에서의 어떻게 보면 고사양급을 얼마만큼 가격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AI 칩이나 AI의 성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바이두가 딥시크의 R1 모델이 뭐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뭐 Q1인가요? 공급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중국의 AI 기업들은 어떻게 뭐 어떤 기업이 선두가 된다든지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딥시크 R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5월에 아마 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이 AI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딥시크는 오픈 소스예요. 이 오픈 소스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개발 기술력을 다 오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또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각각의 기업들이 이 오픈 소스에 또 이 소스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또 AI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AI 소프트웨어 발전에서 누가 뭐 선두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언할 수는 없다. 지금 확실히 어쨌든 계속 발전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AI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AI 가속기, 하드웨어 이거에 대한 이 수요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상위 개념인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어느 국가가 이거를 먼저 이거 선점을 할 수 있냐 그게 저는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AI 소프트웨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H20을 지금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최대 뭐 6개월? 그게 만약에 또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 향후 3년간 5,800억 위안, 올해는 1,500억 위안, 작년 대비 5배 늘어난 규모예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여기에 이제 가속기는 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과연 화웨이가 공급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이 AI 소프트만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뭐 이게 발전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게 가속기나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서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 주도의 AI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아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단계로 오게 되면 그런 AI 소프트웨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위원님이 보실 때 중국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의 통상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어서는 협상 카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바로 단기 내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성급하게는 안 하겠지만 이게 향후에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중국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얘는 하나의 이제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화웨이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조금 낮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좀 출시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제 전기차 업체가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휴머노이드의 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뭐 화웨이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유니트리 이런 기업들 보면 대부분 비상장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IPO를 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딥시크만 해도 출국을 금지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술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런 핵심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상장을 안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면 이들을 사실 대체하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할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핵심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 MOU를 체결한 기업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부품 업체들, 바로 직접 공급하는 부품 업체들이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관련된 이제 표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내 산업이랑 또 중국 휴머노이드 AI 쪽이랑 연관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내 산업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ETF도 관련된 상품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내에서 직접 중국의 로봇 기업에 뭐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 업체나 그런 기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속기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중심으로 특히 이게 D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GPU, 그러니까 고사양급의 이러한 그 AI 관련된 반도체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기 수요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수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 이수페타시스, 하나비전 이런 기업들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ETF는 사실 국내에 중국 로봇 기업 단독으로 만든 ETF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되게 미국이나 일본과 이렇게 연계해서 만든 ETF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유일하게 이 홍콩에 상장된 글로벌 X에서 나온 ETF 로봇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후구통이나 성구통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가능하거든요. 중국 본토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뭐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ETF 상품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BYD가 테슬라를 넘어서 세계 제1의 전기차 기업이 됐잖아요. 휴머노이드도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통상 마찰과 관해서 관세나 뭐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을 다 보셨을 때 앞으로 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또 AI도 마찬가지고, 두 나라에서의 어떤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지 전망해 보신다고 하면. 사실 중국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 AI 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첨단 산업 기술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시진핑이 지금 이제 3년임을 한 상황인데, 이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4연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학연과 지연과 관련된 후임자를 뽑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전략적 산업을 키우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을 오히려 고위급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오히려 관련 없는 사람들을 올렸을 경우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AI 산업이나 이런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 내부적으로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권의 안정성이나 그쵸. 아니면 네. 다음 후대를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래서 약간 중국의 이 시진핑 정권 자체가 약간 그러한 정치적 전략이 있어서 좀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포럼, 이 한국경제TV에서 주최했던 이 금융 컨퍼런스를 지난 달 말에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게, 결국에는 향후에 패권을 잡는 그 글로벌 국가는 이 AI 산업에 있어서 누가 잡느냐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이 AI라는 산업 자체가 전방위적, 우리의 산업의 모든 전방위 산업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은 돈, 시간,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서 지금 AI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선봉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 국가의 두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치열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올해 중국 경제의 어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우선 그 탐방했던 그 기관들은 지금 현재는 그 예상치를 아예 이제 수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해과학원이나 제가 갔던 뭐 CICC 정부 기관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을 연초에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 목표 예상치를 한 5%로 잡았거든요. 사실 3월 전인대에서도 이제 목표를 5%로 잡았었고, 그런데 이제 2월과 3월에 추가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서 1분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성장률 자체가 한 4.5%로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연초에 실질적으로 한 20% 최고 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에 한 그 정도로 이제 조정이 될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거의 100%가 넘어가고 최대 한 50에서 60% 정도 되었을 때는 중국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포인트에서 2%포인트, 그것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4%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소비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국 내에서는 우선 협상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어쨌든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50% 이하로 조정이 돼야지만 실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달은 할 수가 있다. 재정을 뭐 투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100%가 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도 협상을 해서 일부 관세는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철강에 대한 철강 수요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거랑 관련돼서 부동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중국의 부동산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전망, 중국의 그리고 철강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산업재로서의 경제 성장을 또 대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감산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제에 주는 어떤 시사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중국 부동산은 원래 경제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내수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미터는 사실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제 한 상황이라서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바닥에서 조금 이제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선이나 3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기관들도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하반기 정도에 플러스로 조금 이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신규 착공이나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가서야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철강 기업들도 이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사실 이렇게 수요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 수요 자체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제 로봇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투자를 늘리면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게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국 정부는 좀 올해는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중국 정부는 올해 한 5,800만 톤을 목표치로 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탐방했던 마이스트리나 중국의 이제 바오산 철강 평균적으로 한 1,000만 톤에서 한 2,000만 톤 요 정도로 우선은 적정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목표치만큼 그렇게 강도 높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중국도 이제 약간 공급량이 수요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한 향후 2, 3년은 감산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자재 시장에서 철강, 또 호주 같은 경우 중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국제 철강 그렇습니다. 가격에도. 네네. 오늘 보면 우리가 그 첨단 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 경제까지 매크로까지 한번 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보실 때 올해 중국에 대한 경제 그리고 투자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관세라는 건 양국 모두 어쨌든 간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관세는 일부 이제 조정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어쨌든 내수의 핵심인 이 부동산은 좀 회복이 느리다. 그렇게 보면 중국 정부는 첨단 기술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2019년, 2020년 때 관세 전쟁 이후에 일부 이제 협상 모드에 들어가면서 중국 증시에서 보면은 가장 그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IT, 경기 민감 소비재 업종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거든요. 올해도 비슷한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늦지만 내수 경기는 늦지만 첨단 기술이나 이런 산업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보면 관련주들은 굉장히 수혜를 올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경제 탐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 경제와 중국 산업을 보는데
우리 한국에 앉아 있으면은 숫자로밖에 못 보는데 이번에 다녀오셔가지고 피부로 느끼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생생하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의 발전의 필요성이 시진핑 정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준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거는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성현주 연구위원님을 모시고서 직접 중국에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오신 중국의 휴머노이드 AI 발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향방, 중국 경제의 또 영향, 투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 가운데 얼마 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중국이 15년 전에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조업 강국을 위해서 세운 목표에 약 한 86%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첨단 제조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결과가 집약된 것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엿보았습니다. 또한 부진한 내수 경기와 첨단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도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관세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더불어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도 강세폭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미중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중국 시장과 첨단 산업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